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지식공사 이재현입니다. 네, 이번 미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IT 트렌드 중에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머신러닝하고 인공지능이 인데요. 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트렌드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포스트그래 부분에서 어떻게 그 인공지능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션은 크게 두 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거는 IT 트렌드하고 AI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포스트그레에서 그런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서 그 연사장님께서 준비 시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중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막 작고 그러진 않죠? 네. 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앞에 보이는 이 장표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포스트그레에 대한 설명인데, 실제로 이제, 포스트그레가 이제 DBMS 생태계를 많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OSS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기술 확대 적용해서 포스트그레 에코시스템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오라클을 사용하시던 그런 업체에서도 이제 포스트그레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포스트그레에 대한 그 수요와 의존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포스트그레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적용 분야 및 제품들이 있는데 GIS 분야에서 PostGIS를 사용할 수 있고 OSQL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OLAP나 다른 이제 이중 마이그레이션 등에서도 포스트그레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머신러닝과 AI 쪽입니다. 이제 요 포스트그레이스 쪽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스트그레이스 ML이나 PG 벡터, 스파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요 중에 하나인 PG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스트그레의 메리트입니다. 확장성이 우수해서 수직적인 확장성을 항상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그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유형은 어떤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 서드파티 도구도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그 소스에 접근을 해서 이걸 맞게 컨버전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하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포스트그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뭔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기사점이 생기면은 직접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발의를 해서 제품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포스트그레 메리트, 이점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것들이 그 중에서 좀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포스트그레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지만 포스트그레는 이제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의 수요와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PG 벡터, 사이터스, PG 크론, PG 스트롬, PG 프로벤토스 등 여러 가지 이제 익스텐션이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개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일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포스트그레 익스텐션이라고 존재하고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고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찾아보니까 포스트그레 자체 익스텐션이 약 1000개 이상 존재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1000개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용이 되는 게 그것도 아니고 일단 한쪽에 쏠려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포스트그레를 지원하는 익스텐션이 1000개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포스트그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DDMS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이 익스텐션 중에서 말씀드릴 것은 최상단에 있는 PG 벡터입니다. 다른 익스텐션들은 이제 만든 주체에 대한 그 회사 아이콘들을 삽입했는데
피지백은 마땅한 그 아이콘이 없어서 제가 그 인공지능에 걸맞는 그런 칩 모양 아이콘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4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IT 트렌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좀 이렇게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쭉 보시면은 이제 공통된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 AI 신뢰라든지 위험 노출 관리, 그리고 기술 자체가 지속이 가능해야 되는 거.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AI 증가, 산업 클라우드, 지능형 어플리케이션, 생성형 AI, 그리고 증강, 그리고 기계 부에 이렇게 10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딱 보시면은 아마 공통된 단어들이 좀 빈도수가 많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AI, 인공지능 쪽이 좀 빈도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영화를 가져왔는데 혹시 이 AI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AI라는 영화가 2000년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실제 이 영화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저출산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그 두뇌를 가진 이제 사이보그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그렇게 배급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그렇게 배급된 주인공인 사이보그가 이제 인간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아이가 계속 사고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AI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끔 했습니다. 이게 무려 24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때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마블의 아이언맨의 이제 자비스입니다.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비스가 이제 엄청나게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이제 그러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그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토니 스타크를 서포팅함으로써 그런 인공지능의 강점을 극대화한 그런 이제 OS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그나마 최근이겠네요.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바둑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이세돌이 그 오랜 바둑 경력이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인데 그래도 AI는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충격적이게 이제 모든 전 라운드를 대비했을 때 AI가 이겼죠. 결국은 이제 AI의 이런 성장 속도라든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지식들이 이제 인간이 무시 못할 정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런 크나큰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 두 개는 이제 가볍게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럼 AI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아티피셜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능, 그것이 필요하거나 이제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그런 대규모 데이터를 포함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된 키워드는 그겁니다. 이제 추론이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개발자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넣고 거기에 원하는 결국 기대값을 나오게끔 하는데 이제 AI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제 그 대상에게 추론과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머신을 빌드하는 그런 과학 분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분야는 이제 사실 이제 와서는 이제 어디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국한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컴퓨터 공학이나 분석이나 통계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신경과학 그리고 이제는 이제 철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그런 이제 문과적인 학문 쪽에도 이제 접근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수준에서는 이제 현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테마에 맞게끔 이제 그런 엔티티를 분류를 하거나 자연어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자의 입맛에 맞게 그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경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결과에 대한 개선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더 이제 정확하고 니즈에 맞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이제 요거는 키워드는 이제 경험입니다. 네.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자료와 이런 뭐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머신 스스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하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을 제대로 이렇게 해주려면은 그 테마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세트가 다양하고 커야지 얘들도 이제 올바르게 학습하고 망량을 학습함으로써 여러 케이스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AI하고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하고 각 이제 테마별 이제 특장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AI는 이제 머신이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머신러닝 쪽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함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지만 머신러닝은 학습을 해서 출력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머신을 빌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AI는 어플리케이션의 범위가 되게 광대하지만 머신러닝은 AI보다는 살짝 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모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머신러닝은 이제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생성하게 이점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적용 데이터나 반전형, 비전형 모두 이제 다루지만 아직까지는 머신러닝은 적용과 반전형에 대해서는 좀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는 이제 논리하고 결정 트리를 통해 가지고 뭐 학습이나 추론이나 내부 토의등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의 통계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은 이제 그때 자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나중에 공유될 건데 이 내용 보시고 좀 이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벡터란 뭐고 인베디드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벡터 하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하셨을 때도 뭐 이적분이라고 하셨으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라 하면은 이제 단일 숫자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데 요거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 벡터라는 거는 모델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나 가중 지옥은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값들을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디드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전차원 이렇게 내림으로 매핑을 하면서 그 의미를 보존하는 걸 인베디드라고 하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수치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점점 저차원으로 매핑을 하면서 그 디멘션 자체는 특수는 하지만 의미를 보존하는 그런 개념을 인베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정보의 벡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벡터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 인베딩을 DB 내에 저장을 하고 인덱스화 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DB 같은 뭐 이미지 저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고차원적인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그리고 센서 데이터 같은 그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하고 반정형 데이터 등등 정말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벡터가 여러 차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디멘션이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이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벡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벡터 기반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데이터들은 이제 고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이런 차원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를 제어하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하고 그런 벡터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값에 맞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인덱시, 효율적인 벡터 인덱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요거는 이제 빠르게 검색을 하는 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림 구조라든지 해시 기반 인덱싱을 적용해가지고 그 데이터 성능 검색을 조금 최적화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빠르게 검색할 수 하기 위해서 벡터 인덱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 간의 이제 데이터 유사성을 검색해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값에 근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게끔 하는 그런 유사도 검색을 지원합니다. 그럼 코사인 유사도, 뭐 유클리드, 뭐 이런 수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유사성 검색 기법을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가장 이제 사용자 원하는 그런 벡터들을 찾아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유사도 검색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벡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벡터 분석 기능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요거는 이제 알려진 이제 데이터 구조인데 키밸류 값이라 하면 이제 그 데이터 안에서 이제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도큐먼트 같은 경우는 한 키에다가 뭐 저쪽 도큐먼트에 링크되고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위 노드가 있으면 계속 트리를 타가지고 이제 검색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 개는 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하면은 벡터는 이제 여러 차원에서 원하는 값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매핑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 사이에 거리를 표시해가지고 관련성을 측정하는 데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현재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느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했는데 요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쓰이는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쓰이는 그런 분야를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자연학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되고 이제 뭐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상 징후라든지 뭐 사기 탐지 뭐 이런 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기계학습 모델 개선에도 사용되고 뭐 추천 시스템 유사성을 찾거나 이미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계정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든지 검색 엔진에 사용된다든가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이제 현재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 분야에 대해서 공통점이 조금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냥 단편적인 결과가 아니고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최적화된 이제 내용을 찾아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걸 근접한 결과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그레 SQL하고 벡터베이스하고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물론 이게 벡터 DB가 포스트그레 SQL처럼 뭐 저 이름으로 DBMS 하드 시스템화 된 게 아니지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션이나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이제 범용적인 반대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이제 분석 처리에 특화된 그런 데이터라고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능 자체는 그냥 범용적인 측면에서는 포스트그레스가 좀 평균적으로 좋지만 이제 분석 측면에서는 당연히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분석 측면에서는 벡터 DB가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CIUD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포스트그레 제품군에서 많이 이제 특장점을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ACI 트랜잭션 특성을 준수한다 이거인데 벡터 DB 단일로는 이걸 준수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피지 벡터입니다. 포스트그레용 이제 벡터 유사성을 검색하기 위한 오픈소스인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포스트그레 소스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고 벡터 데이터에 대한 그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그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ACID 규칙을 준수를 하고요. 뭐 조인이나 뭐 시점 복구 그리고 이제 각종 포스트그레 기능을 지원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영어는 이제 실제로 피지 벡터 깃허브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각 이 피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사용되는 예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챗GPT 활용해가지고 사용자 질문을 하면은 챗GPT에서 포스트그레로 그 질문을 내리면 피지 벡터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유사성을 검색을 해서 사용자에게 그 최적화된 정답을 도출하게끔 지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기술 수련이하고 머신러닝하고 AI가 뭐고 그리고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피지 벡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자는 서강원 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처음인데, 긴장되기도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들 아니, 막 사진으로 이렇게 왜 프레젠테이션 찍어주신데,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공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막 일부러 안 남길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거면 좀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들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간단한 페이지 벡터 소개고요. 예제 하나 돌려본 다음에 코드 설명을 뭐 하는 건지,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복잡하거나 이제 고난이거나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페이지 벡터 소개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부터 코드가 나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어지럽기 때문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페이지 벡터죠. 페이지 벡터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뒤에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인베딩 벡터라고 하는 이런 타입이 새로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페이지 벡터 내부에 있는 상으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벡터 자료형을 다루고 이제 벡터란 타입이 새로 생겨난 거죠. 그리고 뒤에 384 숫자는 임의로 넣은 건데 왜 384인지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되게 많긴 한데요. 저희가 코드를 볼 필요는 없고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아도 사실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요. 밑에 두 줄 했습니다. 페이지 벡터 익스텐션 활성화했고요. 쓸 수 있도록 활성화했고요. 384차원 벡터를 담을 수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지금 위에 있는 코드의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코드도 사실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길게 표현하면 좋고 짧게 표현하면 밑에 있는 두 줄입니다. 제가 한 게 이제 밑에 있는 두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벡터 자료형이 이렇게 새로 생겼다는 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지금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풋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구 is 바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이썬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로 이 세 가지 문장을 이제 행렬로 담았고요. 이 위에 있는 인풋을 이렇게 정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모델이라는 이제 변수에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객체를 담았고 이제 모델명을 올, 뭐 미니, LN, 뭐 LH6, V2 이런 식으로 담았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제 뒤에 384랑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줄은 이거고요. 세 번째 줄은 이제 인베딩스라는 변수에 이제 모델 앞서 정의한 센텐스 트랜스포머에 이제 인코딩 함수를 적용해서 인풋을 이제 강화한 결과가 인베딩스에 담기게 됩니다. 여기에 설명드릴 거는 사실 세 개고 실제로 시행되는 것도 세 개입니다. 인풋을 정의한 거랑 모델을 정의한 거랑 그다음에 그 모델을 사용해서 변환 인코드를 했다. 세 가지를 코드로 나타냈고 실제로 한 것도 그겁니다. 밑에 세 줄 딱 있죠. 세 개의 문장 입력 데이터로 지정.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 지정. 여기 지정이 되어 있죠. 세 번째는 입력 문장을 벡터 데이터로 인코딩. 인코드 함수 사용했다 그 내용입니다. 인풋은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면 좀 난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보자면은 input 정의 후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 모델명을 사용해서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통해서 벡터 가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테이블 생성이고 뭐고 다 제가 생략을 상당히 많이 해서 답변수가 죄송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사용할 때 모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놨고 이 모델 말고도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미리 학습이 진행된 모델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십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드라는 뜻은 이제 미리 이제 훈련이 됐다 그런 뜻인데요. 이 오열 고민이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 모델들이 머신러닝의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신러닝을 했다는 뜻은 이제 훈련이나 뭐 그런 걸 다 통해서 예전에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히든 레이어링 그런 거와 질문도 뭐 어쨌든 다 생략하고 머신러닝의 결과물로 이런 게 있고 이 결과의 아웃풋이 여기 나타나는 이제 디멘션스라는 걸로 이제 함축이 됩니다. X 시퀀스 랭스라는 거는 인풋 랭스가 256이면은 잘라내겠다 그런 뜻이고요. 디멘션스는 말 그대로 차원입니다. 앞서 이제 지식 공유자분께서 설명해 주듯이 벡터를 차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차원이 384차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왜 384차원으로 생성했냐도 이제 이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 맞춤형으로 테이블을 생성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인코드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줄에 이제 담긴 거는 포문을 사용해서 앞서 인코딩한 데이터랑 이제 인풋 스트링을 이제 묶어서 이 테이블에 인서트 인투 했다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두 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와닿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디는 이제 순차적으로 시퀀스 넣어줄 거고요. 컨텐츠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보이스, 바킹,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문장입니다. 인베딩이라는 게 이제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앞서 벡터 변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인코드 함수를 통해서요. 뒤로 좀 돌아가 보면 센텐스 트랜스포머에 모델을 줘서 모델을 정의했고 그 모델 안에 있는 인코드 함수를 써서 인풋 데이터를 변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사실 앞에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저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문장이 벡터로 변환됐다 이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왜냐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사소한 거고요. 저희가 이뤄낸 게 이제 추상적인 데이터를 연산이 가능한 수학적 단위로 변환했다는 이 뜻을 직접 구현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말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심오한 말입니다. 캐디스 포링이 그냥 0.0959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이게 되게 심오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정말 심오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머릿속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캐디스 포링 뭐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머릿속에 있는 문장들을 수학적 수치로 변했다는 거가 이제 제가 말한 여러 번 강조한 거죠. 그리고 왜 강조를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자분들이 연구해 주신 모델을 그냥 간단하게 사용해서 그냥 한 줄 써서 한 게 다죠. 진짜 이 세 줄을 쓰면 끝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개념을 변환했다는 이제 개념을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신기하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많은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친숙하면서도 많이 유용한 게 유사도입니다. 유사도가 왜 많이 사용되냐면 이제 벡터가 저희가 이제 099 이렇게 384차원이 딱 치면은 그냥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벡터를 수치가 아니라 특성이라는 단어로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더캐디스 푸어링이라는 이 문장은 384개의 특성이
특정 강도에 따라서 나뉘었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384차원으로 정의된 이러한 강도의 데이터는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했을 때 더캣 스토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사하게요. 왜냐면은 이제 384차원으로 이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아주 어디서든 보시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피지벡터는 실제로 2000 디멘션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환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유사도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뜻이,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거를 네, 되게 많이 중복하는 것 같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되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궁금한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거는 그냥 한 줄 쓴 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는 걸 이제 10년, 몇십 년 넘게 이렇게 해주신 거를 오픈소스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비법들 중에 유사도에 대해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사도 계산을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페이지 벡터는 오픈소스고요. 오픈소스고 그 안에 이제 유사도 계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건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세 문장 가지고 변환해서 보여드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할 여지는 없고,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제 대용량 다차원 벡터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볼 거고요. 그걸로 이제 유사도 계산을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HNSW 인덱싱 적용 후에 이제 유사도 계산을 한번 더 해볼 거고, 네, 교과비교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짧게 실험한 내용으로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막 이상한 얘기나 수학적인 얘기가 담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써보고 어떤 결과가 있고 고소한 의미를 갖는지 그 정도의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데이터, 다차원 데이터, 게다가 대용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번에 한 사이트인데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고 학습 모델도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쓴 센텐스 트랜스포머 모델도 여기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왜 허깅 페이스냐면은 그냥 이 이모티콘 이름이 허깅 페이스라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올리면은 허깅 페이스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입력 데이터를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방금 한 거는 제가 그냥 세 줄 이렇게 테디스, 푸어링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택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중복 질문이라고 마크된 게시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종합을 해줘서 여기 페이스에 공유를 해준 게 이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되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 공유된 다음에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구글에다가 허깅 페이스 스택 익스체인지 치면 이게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깅 페이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뷰어가 뜨고 뷰어 안에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고 이걸 띄운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 거랑 그 안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이제 짧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그냥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특정 부분만 확대하는 겁니다. 포스트 페어라는 형태로 왼쪽이랑 이제 오른쪽이 나눠져 있고요. 왼쪽은 이제 포스트 1 중복 질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포스트가 있고요. 오른쪽은 포스트 2 중복 질문으로 이제 마킹이 된 다른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 시리즈 솔루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었고 오른쪽에는 컨버전스 오브 더 파워 시리즈 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풀 버전으로 보시면은 이제 왜 중복 질문인지 이제 와닿으실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중복 질문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쓸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251K 로스 25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난잡하지만 이제 코드를 약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셋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제 로드 데이터셋을 로딩하는 거고요. 데이터 로드셋, 죄송합니다. 로드 데이터셋 가로 안에 이제 친구는 센텐스 트랜스포머 이제 이 주소를 쳤습니다. 주소에 있는 거를 그러면 자동으로 가져와 줍니다. 센텐스 트랜스포머 스택 익스체인지 듀플리케이트를 이제 주면 그 데이터를 로드에 와서 이 데이터셋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포스트 원 딕셔너리 타입을 변수를 선언할 거고요. 데이터셋을 위에 정의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select column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포스트 1, 앞서 봤던 왼쪽 포스트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스트 1 딕셔너리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바꾸진 않고 센텐스 트랜스포머에 있는 올 미니에 384초 벡터 전형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모델은 똑같고요. 이제 이 밑에 것이 좀 다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해본 것은 그냥 세 개 문장 배열로 한 다음에 그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기 때문에 포스트 1에 있는 실제 컨텐츠를 이제 뽑아서 이 컨텐츠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 컨텐츠를 인풋으로 똑같이 인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스트가 그 배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그냥 파워 시리즈 어쩌고 이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넣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베딩으로 저장을 한 후에 insert into 이렇게 해서 이제 생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포스트 1 컬럼 데이터를 가져온 후 더 인코딩을 진행한 다음에 테이블에 저장했다. 그냥 그렇게 그런 행동을 이제 코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스트 2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셀렉트 컬럼즈에 이제 포스트 2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앞서 봤던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포스트 2의 내용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 가져온 포스트 2의 내용에 대해서 반복문으로 콘텐츠를 추출하고 똑같이 인코딩하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테이블 스택 오버플로우 포스트 2라는 테이블에 넣습니다. 아까 거는 스택 오버플로우 포스트라는 테이블에 넣습니다. 자, 이 스택 익스체인지 중복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착각해가지고 어쨌든 이름이 그렇긴 한데요. 다른 테이블에 포스트 1과 포스트 2 컬럼을 나눠서 넣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난잡한 코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설명을 보시면 똑같이 384차원 벡터에 대해서 인베딩을 지정했고요. 포스트 1 개수가 이제 아까 보신 255 K 이렇게 CG 25만 포스트 2도 이제 25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넣는 것도 똑같겠죠. 위에 거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포스트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스트 1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고요. 이 밑에 것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포스트 2 내용이 이제 담겨있습니다. 개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펄입니다. 이거는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select id랑 left 커넥트 60 id라는 이제 숫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순차로 1, 2, 3, 4, 5, 6 저장되는 내용이고요. left 마크는 이제 컨텐츠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파워 솔루션 어쩌고 저쩌고 그건데 왼쪽에 60글자만 짜여있다가 이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는 콜럼을 표현할 거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포스트 2를 정렬한 다음에 인베딩을 비교할 겁니다. 저희가 비교 대상이 텍스트가 아니라 인베딩인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고 이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왼쪽 박스에 마이너스 표시 오른쪽 박스에 이게 이제
벡터 유사도 연산자에 속합니다. 이 벡터에 있는 고유 연산자고요. 그래서 이 쿼리로 말하면은 id가 1인 것과 포스트 1에 있는 것에 ID 1인 것과 포스트 2에 있는 것들을 전부 비교하는데 유사도 비교를 하고 그중에 가장 상위권 5개를 표시하겠다는 이 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 표시가 유사도 계산인데 뭔지 뒤에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쿼리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글자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포스트 1의 첫 번째 게시글과 가장 유사한 5개를 포스트 2 테이블에서 찾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쿼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d가 1, 2, 3, 4, 5 아까 했듯이 이건 25만까지 있는 거고요. 포스트 1과 포스트 2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id가 같아야 맞겠죠. 왜냐하면 포스트 1에 있는 id 1과 포스트 2에 있는 id 1이 같은 곳으로 매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컨버전스 오브 파워 시리즈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은 포스트 2에 있는 컨버전스 오브 파워 솔루 시리즈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요거에 대해 해당되죠. ID 1과 일치하는 벡터 유사도 검사를 했을 때 결과를 찍어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대로 위에서부터 정렬해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도 유사도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이제 추려낸 모습입니다. 5개 선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퍼랜드 연산자의 내용이 이제 꺽쇠에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2는 그 다음에 샵 이렇게 있는데 각 유사도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L2 유사도 계산이 이런 연산자도 되고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연산자도 되고 이너 프로덕트 예적 연산자가 요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뭐 결과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경우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요. 어쨌든 결과가 11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펄이 이렇게 실전을 해봐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얘는 이제 짜집게 하고 결과 확인 슬라이드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문을 이런 식으로 좀 드리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인 한 번밖에 안 하는 펄에 0.5ms 정도 드린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인덱스 없이 검색되기 때문에 그렇죠. 0.5ms 아니야. 0.5 어쨌든 앞서 이제 500ms를 표현하는 제가 좀 이상하게 표현했네요. 인덱스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성능이 나오고 또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썼을 때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실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게 이제 페이지 벡터에 있는 벡터 유사도 연산에 대한 인덱스를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에 있는 이제 벡터리 해시 주실 때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벡터 유사도 인덱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안 했죠. 다음 장에 한번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HNSW랑 이제 IAF 플랫이라는 이제 두 가지 벡터 유사도 인덱스 기법이 있는데요. 이분의 것은 약간 어제같이 약간 스페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실제 내용을 몰라도요, 그냥 이걸 인덱스를 사용했고 빨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죄송하지만 모습을 남기겠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시면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인덱스를 실제 내부 구조를 몰라도요, 그냥 크리에이트 인덱스가 하면 인덱스가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주 잘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내용을 몰라도 최적화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L2 유사도 계산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문법이 이런 식인데요. 이 create 인덱스문에 이제 인덱스명을 제가 post1에 L2 인덱스 L2라고 정의를 했고 테이블명을 정의했고 using ACNSW embedding vector L2 oops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키워드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변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40만 미리세컨드가 나옵니다. 400초 정도, 405초. 5분 좀 넘게, 6분 좀 넘게 걸립니다. 느린 25만 건에 대해서 이제
좀 정도 걸리는 게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최적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라미터가 좀 더 있어서 이걸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각종 파라미터에 대한 가이던스도 그 피드백 내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이 64MB인데요. 4GB 맵이고요. 및 워커스도 이제 이거가 1000대 4로 됩니다. 메모리를 많이 먹는 인덱싱 방법이기 때문에 메모리 크기를 충분히 늘려야 성능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내부 사항을 몰라도 인덱스를 썼을 때 리서브 검색 시간 똑같은 쿼리를 알렸을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26ms에서 이제 13ms로 비약적으로 좀 많이 빨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explain analyze라는 이제 분석, 필름 분석 좀 쿼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액츄얼 타임은 이제 실제로 걸리는 타임인데 인덱스, L2 인덱스가 적용된 거를 이제 글씨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스캔 유징 저희가 방금 생성한 이제 인덱스가 해당이 되고요. 액츄얼 타임이 이제 2점 몇 밀리세컨드 나온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간은 3초 올렸고요. 익스플레인은 이제 쿼리 분석인데 아날라이즈까지 하면서 실제 쿼리 실행하면서 나온 타임 측정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인덱스 업셋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인덱스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다르게 이제 뭐 기본 방식 정의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시퀀스 서치 이제 순차 탐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보시면 이제 아까보다 더 느려졌죠. 프레임 시간까지 합쳐서 794ms를 이제 좀 인덱스 적용한 것이 상당히 느려진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